최근에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이 지방의 부동산과 좀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도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밀도가 높다. 그 지역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굉장히 쾌적하게 정말로 남의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공식에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일단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인구 밀도와 도시 개발 이걸 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일단 국토 면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면적 다 아시죠? 한 300억 평 정도 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뭐 현재 실제로 매립지가 또 생기고 또 그런 지역을 통해서 토지가 또 개간이 되고 뭐 시화호라든가 아니면 새만금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최근 10년간 국토 면적의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10년 정도죠. 보시게 되면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뭐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뭐 300억 평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얼마가 사느냐? 현재 기준 5,166만 2,290명. 이게 100%를 잡고요. 서울시 인구는 얼마냐? 2022년도 작년 기준입니다. 인구가 좀 줄었죠. 원래 천만 서울이었는데 941만 7,499명. 그래서 19% 정도 차지합니다. 19%. 19%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또는 현재 나머지 지역에 또 인구가 분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지역은 실제적으로 26% 정도 차지합니다. 1,354만 9천 명 정도. 뭐 대략 한 1,350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비율을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한 40% 정도, 40, 한 3%, 45% 정도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면적을 따져서 현재 또 계산을 해보면 현재 전체 면적 중에 국토 면적 중에서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0.6% 정도 됩니다. 0.6%. 경기도가 현재 실제로 10.2%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실제적으로 10% 정도 잡으면 300억 평에 10% 잡으면 30억 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요 근래 나오고 있는 경기도가 뭐 현재 북부나 남부나 나누어서 자치도로 현재 분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워낙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더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현재 충청도라든가 이런 지도 남도 북도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면적은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자치단체로 현재 운영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국 인구가 5,100만 명. 그중에서 경기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1,300만 명 정도 되고요. 1,3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럼 가장 작은 인구가 어디냐? 38만 명 정도 되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가장 작은 인구고요. 그렇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토를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실제적으로 국토의 토지를 갖고 있는 이 전체 토지 중에서 소유자는 다 다를 수 있죠. 전체 토지를 다 나라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실제로 전체 토지를 누가 갖고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절반 정도 현재 한 150억 평 정도는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유지가 한 25.5%, 그다음에 법인이 한 7.5%, 종중, 군유지, 도유지, 종교단체, 기타 단체 따졌을 때 비율로만 가장 큰 걸 보게 되면 국유지와 개인 땅이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은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개인과 국유지로 따지게 되면 75.5%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의 개인이라든가 현재 나라에서 갖고 있는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땅들은 사고팔고가 또 원활할 수 있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사고팔고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어떤 기타 업체라든가 기관에 넘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파는 것보다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0년간 소유 구분별 면적 변동을 보게 되면 10년 동안 따졌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면적은 줄었습니다. 줄었죠. 현재 실제적으로 2,500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 땅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국유지 또는 현재 도유지, 군유지, 또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중에서 국유지 비율을 따지게 되면 현재 1,052 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는 현재 개인 땅이 국유지로 갔다. 이 얘기는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땅들을 현재 정부에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겠죠. 수용을 해서 그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이든 산업단지든 뭔가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현재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했다는 얘기고, 또 개인은 그만큼 또 팔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또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또 도나 군유지 같은 경우도 국유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소유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와 군유지도 실제적으로 늘어난 걸 보게 되면 688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도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938 평방킬로미터가 현재 10년 동안 늘어났다. 그러니까 개인 땅은 줄어드는 반면에 국유지라든가 도, 군유지, 법인 땅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자유롭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내가 되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는 어떤 땅이든 내 조건에만 맞으면 살 수 있지만 파는 조건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땅들이 그만큼 현재 국가 소유라든가 아니면 법인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많이 되어 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땅들을 통해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테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뭐 사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현재 부속도 건물 짓는다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로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목적 자체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땅이 50%였지만 그 현재 비율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도시 지역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도시 지역에 살고 계실 겁니다. 도시라고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이제 거주하실 텐데, 도시 지역의 인구 비율 추이를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 중에서 91% 정도는 현재 도시 지역에 삽니다. 91% 정도, 4,729만 명 정도는 어떤 도시든 광역화된 도시든 현재 기타 도시든 지방 도시든 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1.94% 정도는 현재 도시역에 살고, 나머지 지역, 나머지 현재 8% 정도 되는 비율은 대부분 다 비도시 지역에 살면서 농가 생활을 한다고 농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도시 인구, 도시 인구, 비도시적 인구 비를 보게 되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치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게 또 어떤 지역에 집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절반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인구가 현재 인구 이동이 그만큼 가속화되고 젊은 층일수록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도시적 인구 비율도 달라진다. 이 비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 도시가 팽창되면서 도시가 확대되고 더욱더 넓어지면 넓어졌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 지역의 인구가 현재 너무 밀집도가 높게 되면 추가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생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 도시의 농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대부분 다 실질 인구 밀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멀게 봤을 때 2015년도까지 기준 봤을 때 1975년부터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죠. 40년 정도 기준을 봤을 때 군 지역에서 인구가 이탈한 인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시 지역이 아니면서도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긴 하나 실제로 그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군이라든가 읍소재지 이렇게 농촌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탈 인구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25.1% 정도가 차지했던 1975년도 비중에 8.3%로 급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색깔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인구 이동 비율을 봤을 때 인구 이동 비율이 0.25% 미만,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닌 낮은 수치만 봤을 때도 푸른 색깔이 굉장히 많아졌죠. 0.25% 미만이고요. 2% 이상 되는 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현재 실제로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대구라든가 경상도 이런 지역들로 많이 모인다. 광역화된 도시들로 현재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 지역으로 인구가 분포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2015년도 인구 비중이 그만큼 실제적으로 더욱더 어떤 지역으로 또 인구가 더 많이 몰리느냐 이걸 가지고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재 실제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조건이 됐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구들이 다 어디로 왔겠습니까? 지방 도시에 있는 지방 군 소재에 있던 인구들이 다 이탈을 해서 광역 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로 왔다는 얘기겠죠. 현재 군 지역 인구 비중이 줄다는 얘기는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보시게 되면 인구 정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김제시부터 태백시, 나주시, 상주, 정읍, 문경, 남원, 삼척 이런 지역들은 거의 인구가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인구가 현재 살고 있는 인구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61%대부터 50%대까지 거의 뭐 61% 이상이 줄어든 부분 보시게 되면 21만 명이었던 부분이 8만 4천 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인구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광역도시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큰 도시 아니면 더 멀리 서울이나 경기, 인천으로 옮겨갔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렇게 인구가 줄게 되면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생산 활동이 없고 세수가 또 줄기 때문에 또 지방에 또 지방행정에다가 또 중앙정부에다가 현재 실질적으로 뭔가를 지원을 바란다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인구 구성이 좀 좋아야 그 지역의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져야 그래도 기대감을 걸고 투자를 할 텐데 그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각 지자체들 특히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뭐 산업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현재 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장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또 현재 뭐 농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귀농이라든가 귀촌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죠. 땅은 그냥 무상으로 줄 테니까 와서 농사만 지세요라는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자구책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시대, 지방 도시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인구 집중화는 실제로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방은 텅텅 비면서 현재 인구가 몰리는 지역만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환경 자체가 워낙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군지역 인구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지방 도시에서 이탈한 인구들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현재 지자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 밀도,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되면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평방미터당, 평방킬로미터당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정 지역 내 인구를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 경기만 비교한 것만 딱 보게 되면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현재 서울시가 한 1억 8천만 평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30억 평 정도 되는데 서울시 인구가 970만 명, 그다음에 경기도가 1,300만 명. 인구로 따지게 되면 현재 경기도 인구가 1.4배입니다. 서울시 인구에. 그렇지만 인구 밀도만 따지게 되면 인구 밀도는 실제적으로 평방킬로미터당 17,000명.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방킬로미터당 1,353명, 약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만큼 방대한 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개발 가용한 토지들이 그만큼 많지 않거든요. 그린벨트가 워낙 많고 또 군사보호시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있는 땅들이 많다. 그만큼 현재 넓은 부지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구 밀도는 현재 평방킬로미터당 17,000명이 사는 겁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17,000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으면서 집값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인구 밀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주 비용도 비싸질 테고요. 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 물건 자체에 깔고 있는 토지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죠. 평균 토지비가 서울이 평방미터당 318만 원, 311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1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 면적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면적 대비 실제로 이 평균 토지비를 보게 되면 굉장한 수치죠. 이게 19.4배 정도 됩니다. 현재 인구 밀도는 13배나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경기도긴 하지만 서울 지역의 인구 밀도는 현재 17,000명이면서 현재 평균 토지비는 거의 19배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서울의 비싼 주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그 비싼 주택 중에서도 그래도 좀 싼 집이 어디냐라고 찾는 거지, 좋은 집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경제적인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건데, 내 수준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따지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도 조금 더 만만하고 가격이 현재 좀 저렴한 지역, 이런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 특히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건 OECD 국가 평균치만 보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제1도시 인구 밀도, 그러니까 제1의 도시 수도를 얘기한 거겠죠. 현재 서울, 인천이 16,700, 17,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런던이 5,100만 명, 5,100명이죠. 그다음에 도쿄나 요코하마가 4,700. 그러니까 많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 수치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구 밀도가 현재 제1도시이면서 작은 지역에 현재 빼곡하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다?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어떻게 하면 현재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인구 분산 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게 효과가 현재 발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별 인구 밀도,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과밀 억제권이냐 아니면 성장 관리권역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현재 성장 도시가 있을 테고, 성장이 되면 계속 인구가 늘어날 테고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인구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는 않는 상태. 거기다 축소가 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시가와 지역, 그러니까 시가와 지역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땅, 준비한 토지나 아니면 그 지역에 현재 도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과 다 포함시켜서 현재 실제적으로 시가와 지역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자연녹지라든가 현재 실제 관리 지역의 임야라든가 이런 땅들이 대부분 다 현재 도시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다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시가와 지역 안에 있는 도시가 되어 있는 인구 밀도로 보이게 되면 성장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할 테죠. 인구가 그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통, 문화,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00년도부터 2010년, 2018년도까지 따졌을 때 현재 변화율이 1.2%대까지 높아지고 있는 부분, 유지되는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도 현재 실제로 1.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축소도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실제적으로 인구 밀도가 패턴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축소도시인데 어떻게 인구 밀도가 늘어나느냐? 그게 얘기가 아니라 시가와 지역, 그러니까 실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시가와 지역으로 몰려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각 지역에 읍면 소재지가 있다면 듬성듬성 몇 채가 있는 게 시골 농촌인데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현재 도시, 특히 이제 읍 소재지라든가 현재 군 소재지, 뭐 관청 소재지 안으로 현재 몰려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시가와 지역의 예정지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치도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수치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텅 빈 공간,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비시가 지역 인구 밀도는 당연히 실제로 이거는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 도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조금 더 늘어난 건 보실 수 있습니다. 1.19부터 1.46대가 늘어났는데 비시가 지역 인구 밀도 높이는 거는 당연히 그 지역에 특화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 귀촌 인구라든가 외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여건들 이걸 만들어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들이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수치가 그렇다고 해서 뭐 괄목할 만큼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듭니다. 그러면 인구 밀도에 따라서 건축 밀도도 있죠.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것들 개발하는 또 신도시라든가 아파트 단지 300에서 400세대 뭐 많게는 1000세대, 3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까지 봤을 때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층간 이제 그 건물의 동간 간격이 굉장히 좁죠.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이 실제로 좁은 상태에는 왜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느냐? 보다 더 많은 건축물을 올려야지만 그만큼 시공사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 현재 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만큼 수익이 따라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 밀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구 밀도가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거리가 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인구 밀도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심점이 있다 한다면 중심점은 내가 현재 직장을 갖고 있거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지역에 일자리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내가 거주지까지 거리를 따졌을 때 또 거주지에서 또 현재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지역, 이 지역까지도 그 지역의 거리를 따졌을 때 그 인구 밀도를 보게 되면 2km, 2.6km, 6km에서 10km 이내 이걸 따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km에서 10km 이내의 거리 안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중심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중심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10km 이내는 대부분의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10km가 넘어가게 되면 현격이 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직장과 직주 근접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또 거주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 사이에 또 민구 밀도의 어떤 수치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구 밀도는 현재 줄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재 수치도 똑같이 현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현재 멀어지게 되면서 건축 밀도가 현재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현재 용도 지역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냐,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1종이냐, 제2종이냐, 제1종이냐 이렇게 현재 주거 지역, 준주거부터 이제 주거 지역을 따졌을 때 주거 지역을 중심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거의 2km 이내나 2.6km, 2.6km 이내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km 정도는 굉장히 또 가깝다라고 느끼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2에서 6km 정도 사이기 때문에 또 6에서 10km까지도 현재 그만큼 유지가 되지만 10km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실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 행위의 건축 용도 자체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먼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 한다면 그 지역이 용적률이 높아야 되고 용적률이 높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대부분 다 준주거나 아니면 3종이나 이런 지역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까운 지역일수록 그만큼 실제로 준주거뿐만 아니라 준주거가 아닌 1종이라든가 2종이라든가 현재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이 많이 포진을 하고 약간 멀어지게 되면 실제로 준주거라든가 거의 상업지에 준하는 현재 형태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또 개선이 되고 지금 현재 또 도시개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처가 정말 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도시 외곽 지역의 난개발, 실제로 비도시권 지역에 개발되는 부분은 비도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애를 쓰고는 있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외곽 지역에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밑에 지역 충청도 그 아래쪽을 내려가시고 보면 국도변에 덩그러니 이렇게 아파트 단지만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현재 실제적으로 비도시권에 개발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있다 보니 이 주변의 생활 환경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여기에 내가 거주한다거나 뭐 이걸 투자처로 생각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 외곽에 진입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에 고층 건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은 용적률을 많이 부여받아서 현재 인구를 더욱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는 주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농사 지는 땅이 있고요. 농지고요. 저층 건물이고요. 1층, 2층 건물도 없고요. 상업시설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정말 살기 좋을까요? 그렇게 당연히 이탈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구 밀도는 현재 도시화가 된 지역에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역이 산업화되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 학군까지 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그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건데 지방 도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 교통,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 도시를 육성시키고 지방을 정말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현재 비도시 지역을 현재 이렇게 난개발처럼 보이게끔 정말 덩그러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끔 만들어놓은 이런 조건보다는 그 지역에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교통 편의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인구가 대거 유입할 수 있는 뭐 세종시 같이요. 공무원 집단들이 현재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인구가 유입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강제적인 요건이 아닌 자발적인 요건으로 현재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으로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뭐 앞으로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정말로 현명하게 10년, 20년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서 그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 정부가 바뀌면서까지도 이어져가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앞으로 투자처를 한번 고민하실 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한번 선택하시니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인구 밀도와 도시 개발 부분 좀 짚어봤는데요. 용적률뿐만 아니라 또 인구가 집중될 만한 요소, 도시가 성장할 만한 정책이나 이슈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자, 어떤 부동산을 골라야 하는지 또 어떤 부동산이 향후에 또 상승 여력이 있는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볼게요.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2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